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오토기어 두 번째 시승기의 주인공은 현대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아반떼 스포츠입니다. 이미 오토기어에서 시승기로 한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동영상 시승기는 시작부터 좀 다이나믹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승기에 참여하신 분은요, 이 시승을 하는 이 차의 주인이신 왕초보 김창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저번 미니 쿠퍼 디젤 시승기에 참여하셨던 커팅엣지 정지일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거두절미하고 아반떼 스포츠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한 획을 그을만한 준준형 고성능 세단인데, 이 아반떼 스포츠의 스포츠 주행 성능이 어떤지 오늘 좀 적당한 코스를 잡아서 아마추어 레이서이기도 한 우리 왕초보 김창현님과 함께 아반떼 스포츠의 진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코스가 다가오고 있죠? 와인딩 코스가? 예, 한 1, 2km 정도 가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차를 보유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6월 말에 출고를 했으니까 거의 딱 4개월 정도 됩니다. 네. 현재 누적거리가 8,300km 정도네요. 네. 네. 이 차를 운행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 어떤 점이 있으신가요? 평소 타기에도 부담이 없고요. 가끔 이 와인딩 타기에도 나름 잘 받아주는, 저하가 잘 된 게 가장 그 장점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단점은 밖에서 봤을 때 자랑할 만한 가오가 없는 뭔가 이게 어깨에 힘을 줄 수 없는 뭐 그런 미묘한 문제. 네. 네. 근데 오히려 네. 그 가오가 없는 게 몰래 타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몰래. 네. 네. 그러니까 내적인 만족은 훌륭하고 과시하는 용도로는 좀, 네. 그래도 엔진 부분이나 이 서스펜션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운행해 보시니까 기대했던 만큼의 성능을 내주던가요? 주행 성능은 차값을 고려했을 때 이보다 좋을 수 없을 정도로, 특히나 서스펜션 부분은 굉장히 아직까지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를 출고하실 때 비용은 얼마나 드셨나요? 차 가격이, 기본 가격이 1,900 몇십만, 60만 원인가 그 정도 됐었고요. 그 옵션으로 달리는데 필요한 뭐 서스펜션이나 이런 게 몇 가지가 붙긴 패키지가 있었어요. KSF 패키지 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네, 지금 없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거가 200만 원 정도 해서 2,200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뽑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싱글 터보, 트윈 스로틀 방식의 싱글 터보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터보 차저와 관련된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완전히 달리기만을 위해서라면 약간 좀 불편한 건 있어요. 오픈 RPM, 5,000, 6,000 RPM까지 넘어갈 때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고요. 3, 4,000 RPM에서 나오는 그 힘이 5, 6,000 넘어가면은 조금 약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아마 이제 그 터보의 ARB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터보 그 연비 때문에 작은 네. 터보를 쓰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낮은 RPM에서, 그러니까 2000 RPM 이하에서는 조금 배기량 때문인지 약간 힘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영역에서의 어떤 실출력은 네. 기대한 만큼은 뽑아준다. 네, 이 차가 가장 즐거울 때가 한 3000에서 5000 사이로 운전할 때 아주 편안하고 가장 즐겁습니다. 3000에서 5000이면은 일상적인 어떤 그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렇죠. 영역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 수동 변속기 모델을 이제 출고를 하셨는데, 네. 이 수동 변속기 만족도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모델 중에서는 굉장히 변속 기어 들어가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 뭐 컬럼이라든지 뭐 도구 기어가 물리는 어떤 직결감, 아니, 뭐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1, 3단이 약간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런 한두 가지 점을 빼고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전에 도요타 86 수동 모델을 타셨는데요. 네, 맞아요. 그거와 비교하면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 수동 변속기는 도요타 86이 낫죠. 약간. 네. 네. 뭐 직결감보다는 어떤 그 컬럼의 체결성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근데 도요타 86이 워낙 잘 만든 수동 변속기 는 워낙 잘 만들었다고 소문이 난차니까 네. 도요타 86 같은 경우는 포르쉐 수동과 비교를 하니까 이 차가 거기에 가까이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정도 가격의 차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상당한 진전이다. 그렇죠. 제네시스 쿠페 수동 타실 때와 비교하면은 확연한 차이를 느끼시나요?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죠. 비교하지 마세요. 아,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이제 스포츠 주행 성능을 한번 맡기게 보겠습니다. 타이어가 코너를 진입하자마자 비명을 질러대기는 하는데 네. 그 비명을 질러대는 거에 비해서는 그립력이 상당히 좀 오래 유지가 되네요. 네, 이게 그 승용차 4계절용 타이어다 보니까 한계 속도에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때부터 소리를 내는 경향은 있어요. 사실 이 아반떼 스포츠의 순정 타이어를 놓고서 얘기가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일부 시승기에서는 이 아반떼 스포츠의 성능을 갉아먹는 주범이다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쓰레기다 뭐 이런 표현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4개월 넘게 운행을 하시면서 스포츠 주행 성능에 대응하는 이 순정 타이어 S1 노블2에 대한 평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스포츠 주행만 놓고 보면 타이어가 조금 더 그립이 좋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하지만 이 차가 스포츠 주행을 위한 차는 아니고 승용차인데 스포츠 주행도 가능하게 만든 차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타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겨울에 보통 스포츠카들은 겨울에 이제 윈터 타이어를 따로 준비해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보통 4계절용 타이어는 그러지 않아도 겨울을 지날 수 있는 타이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겨울에도 계속 제가 이 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타이어로 계속 만족스럽게 타고 다닐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한간에 알려진 것처럼 이 순정 타이어의 성능이 형편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조금 더 좋으면 더 좋겠지만 4계절용 타이어로서는 이만한 선택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왜 이 타이어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되는 걸까요? 아, 제가 받는 느낌은 이 아반떼 스포츠를 아반떼로 먼저 놓고 생각하지 않고 아반떼의 스포츠 모델인데 스포츠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세컨드카 펀드라이빙으로 세팅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타이어를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타이어가 부족할 수 있으나 네.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아반떼 스포츠의 동력 성능을 간간히 이용하는 뭐 이런 그렇죠. 용도로라면 현재 세팅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하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코너나 뭐 좀 헤어핀 그 근접한 구간을 돌아 나갈 때 특성을 보니까 그 한계치가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비명 소리가 빨리 들려요. 네, 그거는 타이어 때문인데 타이어 엄살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엄살이에요. 아직 여유가 조금 더 있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이 엄살 부리는 걸 보고 이거 뭐 타이어가 이 모양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경향도 좀 있다고 맞습니다. 보여지네요. 네, 네, 네. 근데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스포츠 주행에 좀 능숙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네, 조심해라. 네. 내가 지금 미끄러지려고 하고 있으니 하는 네. 경고도 되겠네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스펜션 얘기로 잠깐 좀 들어가 보면요. 이 차가 뭐 전륜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에는 이제 멀티니까 전형적인 C 세그먼트 차량의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차 과거의 어떤 그 서스펜션 세팅과 지금 이 아반떼 스포츠의 서스펜션 세팅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뒤가 굉장히 믿음직스러워졌어요. 아, 예. 네, 예전에 이제 아주 예전에 네네. 그 스쿠프 나오고 한 20년 전
세피아가 나왔을 때 그때 멀티링크로 나왔거든요. 네네. 그때 세피아가 굉장히 차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때 주행 성능으로 맞습니다. 호평을 많이 받았죠. 네, 네. 이게 꼭 그 느낌이에요. 아. 네, 뒤에 멀티링크로 바뀌면서 뒤에가 굉장히 앞바퀴를 잘 따라주기 때문에 웬만큼 무리하지 않고서는 뒤를 날리기 힘든 정도로. 아. 네. 결국은 이제 그 서스펜션의 그 세팅 자체가 그 뭐 센터라든지 롤 센터라든지 뭐 롤 중심이 차체 중심하고 잘 맞아 떨어진 그 좋습니다. 네, 네. 그런 그 세팅이었다. 네, 네. 예. 그 다음에 담력이 이 트윅스 그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좀 단단하다는 평가가 많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 서스펜션 강도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거는 데일리로도 불편하지 않으면서 이 와인딩길에도 위험하지 않은. 근데 이보다 부드러우면 그러니까 부드럽다는 게 아니라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차체가 기울어지면 그렇죠. 와인딩에서 불안한 차가 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뭐 BMW M3라든지 뭐 포르쉐 박스테이 엔트리 레벨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딱딱하다고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스포츠카를 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느끼기엔 딱딱할 수 있으나 그건 안 타보신 분들이. 네, 스포츠 주행 측면에서 보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이걸 딱딱한 서스펜션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승차감 면에서는 충분히 데일리카로도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부드러움을 허용을 한다. 뭐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아반떼 스포츠를 기점으로 해서 서스펜션 세팅 능력이 많이 향상됐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 제네시스 쿠페에도 느낄 수 없는 것이에요. 후륜구동, 심지어 후륜구동 모델에서조차. 그러니까 후륜구동, 네. 그러니까 코너링이 아니라 서스펜션의 이 완전. 네, 서스펜션의 그 어떤 담력만 보면. 네, 이런 그런 것들이 제네시스 쿠페도 따라가지 못하는 편안함과 스포츠성을 잘 조화해낸 정말 현대에서 이런 서스펜션 없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 네. 그러니까, 수직, 수평 두 가지의 네. 어떤 능력을 적절하게 네. 조화를 시켜서 그 균형점을 잘 찾아낸 네, 네, 서스펜션이다. 네. 네. 그 엔진 얘기를 하면서 또 민감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현대 GDI 엔진이 지금 상당히 문제입니다. 세타 엔진을 중심으로 해서 실린더 벽이 긁힌다거나 심지어는 커넥팅 로드가 부러지는 이런 결함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이 차에 탑재된 감마 엔진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래요. 현대가 엔진을 만들기 시작한 게 올해로 한 25년 되죠? 예,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네, 1991년에 알파 엔진부터 개발을 했어요. 1984년에 마북리 파운트레인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미쓰비시가 그때는 엔진을 공급하고 기술 이전을 해주던 당시니까 너희들 엔진 만들면 이제는 우리가 국물도 없어 협박을 했지만, 예, 끈기 있게 밀고 나가서 5년 6개월 만에 알파 엔진을 91년도에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알파 엔진은 우리 김창현님도 좀 각별하시지 않습니까? 네, 스쿠프에 나왔었죠. 스쿠프를 또 타셨었죠? 네, 네. 네. 베타 엔진도 경험을 하셨다고요? 저는 TV런을 탔었죠. 네. 95년도에 이제 1.8, 2.0으로 베타 엔진이 나왔고, 그 2001년도에 베타2, 2002년도에 알파2가 나오고, 그리고 2006년도에 이제 감마 엔진이 나온 거죠. 그리고, 2002년도에 또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상 발목할 만한 엔진, 세타 엔진이 나오는데, 시리우스 엔진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이 세타 엔진이 우리나라 최초로 로얄티를 받은 엔진이라 그러죠. 예. 이 세타 엔진을 개방하고서 이 세타 엔진을 기반으로 미쓰비시의 4V1 그리고 크라슬러의 월드 엔진이 로열티를 지불하고 엔진을 제조를 했습니다. 5,7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기념비적인 엔진의 세타2 버전 그리고 또 그 모델의 직분사 모델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직분사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미쓰비시가 1996년에 개발을 했다가
포기했다는 인재는 아닙니까? 뭐 고급 휘발유를 써야 되고 너무나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대중화시키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뭐 토요타하고 닛산도 97년에 개발을 했다 포기를 했고, 그러다가 폴크스바겐이 2002년에 FSI 엔진으로 직분사 엔진을 내놓으면서부터 독일에서 제조사들이 이 직분사 엔진을 서둘러서 만들기 시작을 해서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했죠. BMW에서도 직분사 엔진을 그 HPI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거의 요즘은 그 HPI라는 이름은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벤츠는 CGI라는 이름으로 또 직분사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 뭐 포르쉐, 푸조, 뭐 르노 다 이제 직분사 엔진을 쓰고 있는데, 뭐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보기 앞서서 지금 이 감마 엔진의 그 직분사 버전이 또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시점에서 실제로 4개월 정도 운행을 해보셨단 말이에요. 8,300km. 운행을 하시면서 초기 품질과 지금의 품질을 비교해 보시면 소음과 진동 부분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동은 잘 모르겠고요. 소음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차에 적응이 되면서 생기는 어떤 그 기분 문제 때문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정도보다는 그거를 고려하더라도 약간 커진 거는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실제로 우리 김창현님은 자동차 정비를 전문적으로 하신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직분사 현재 그 GDI 엔진에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 뭐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이라도 있으십니까? 글쎄요, 제가 요즘 저 한간에 사람들 그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뭐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는 스크래치가 나고 어떤 경우는 뭐 피스톤이 뭐 블럭을 뚫고 나왔다는 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이게 딱 GDI 때문인지. 근데 왜냐하면 그 BMW M3 같은 경우에도 그 피스톤이 블럭을 뚫고 나온 엔진들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그 메인 베어링, 네. 샤프트에 들어간 메인 베어링이 페일이 나서 그래 뚫고 나온 얘가 있기 때문에 그 현상만 보고서는 GDI의 문제인지 저로서는 자신은 없어요. 네.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M3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모델에서 생기는 문제였고, 지금 현대차 세타 엔진과 감마 엔진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은 많은 그 다수의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약간 좀 심각성의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게 GDI, 현대 GDI 엔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그런 분위기도 지금 감지가 되고 있고, 현대 측은 아직 그거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은 내놓지 않고 있으면서 단순히 이제 미국 공장의 청정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뭐 정확한 어떤 사항은 관련된 사항들이 좀 더 밝혀져 봐야 알겠지만, 뭐 예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도의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직분사 엔진이 압축비를 좀 11대 1 이상으로 높였으니까, 그리고 또 고압으로 연료를 분사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이상 연소, 노킹이죠. 노킹으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증가, 그걸로 인한 열 변형에 의한 파손, 뭐 이런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로서는 정말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왜냐하면 누적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은 없고, 또 반대로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도 없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식이 짧아서. 네. 어떤 경우에는 또 이런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기는 해요. 뭐 엔진에는 이제 노킹, 가솔린 엔진의 문제가 되는 노킹이니까, 네. 노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크 센서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노크 센서가 이상 연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진동을 감지를 해서 그걸 주파수로 7kHz 정도의 주파수를 감지를 한 다음에, 그런 징후가 발견이 되면 연료 분사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노킹을 방지를 하는데, 그 노크 센서의 민감도를 좀 떨어뜨려서 어느 정도 노킹을 허용을 하되, 이걸
엔진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뎌내기 위한 어떤 그 보완을 한 상태에서 GDI 엔진이 설계가 된 게 아니냐. 그래서 현대 측은 어느 정도 노킹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출력을 끌어올리고 효율을 끌어올렸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보완을 하게 되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GDI 엔진을 출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누적이 실린더 벽을 긁고 커넥팅 로드를 부러뜨리는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다, 뭐 이런 어떤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현 단계로서는 가능성 제시나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아직 확인되기 전 단계에서 너무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 아닐까라는 게 솔직히 전 생각이에요. 네. 계속 이야기가 어떻게 돼가나 이제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렇죠.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갤럭시 7 배터리 폭발 문제도 있고, 그렇죠. 뭐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잘 돼야죠. 언제 우리나라. 그리고 또 현대가 사실 25년 엔진 제조한 지가 25년 역사인데 이게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정말 짧지 않습니까? 기적과도 같은 속도로 글로벌 기업들, 또 자동차 선진국의 브랜드들을 따라잡았는데, 마음 같아서는 이걸 좀 잘 극복해서 전체 어떤 직분사 엔진의 문제로 번져나가지 않고 데미지를 최소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문제를 좀 잘 해결해서 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로서 기술력이 그렇게 근원적으로 잘 다져져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전 세계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보여줬으면 하는데요. 저도 같은 바람입니다. 제가 GDI를 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엔진들이 또 워즈모터 그 세계 10대 엔진에 선정된 지가 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2009년도에 타워 엔진이 3년 연속 2011년까지 선정이 됐고, 이 아반떼 스포츠에 탑재된 감마 엔진도 2012년에 또 선정이 돼서 정말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또 나거든요. 또 2014년에는 뭐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2015년에는 소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또 10대 엔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남의 얘기 같았던 네. 그런 세계 월드 엔진 반열에도 올라가고, 그리고 현대차가 내고 있는 신차들의 경쟁력을 보면 과거에 현대차가 맞나 싶을 정도의 이 밸런스, 품질,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이 차는 확실히 그전 차랑 달라요. 네, 그래서 직분사 문제도 좀 잘 해결돼서 현대차가 앞으로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도 좋은 탄력이 좀 붙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아반떼 스포츠를 직접 구매를 하려고 심각하게 했고, 그리고 정보를 많이 또 얻고 있는데, 네네. 근데 제가 듣기에는 지금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그 GDI 엔진에 대해서 우려하는 소리가 정말 좀 너무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와닿을 정도로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 글들이 많아서 상당히 좀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좀 되게 좀 걱정이 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오토기어에는 사실 우리 그 김정민 그 오토기어에서도 명백한 생각도 계시고 또 이 방향성이 있다고 봤을 때,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 오토기어가 생각하는 GDI 엔진의 문제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해서 저 같은 자동차를 잘 모르는 사람도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 글쎄요, GDI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검증이 다 완료됐다고 볼 수는 없죠. 네, GDI 엔진 말하자면 이제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이라는 방식인데요. 이게 뭐 특별한 방식은 아니에요. 실린더 안으로 연료를 바로 분사를 하는 방식이고, 디젤 엔진은 오래전부터 직분사 엔진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 부분에서도 직분사 엔진이 개발이 된 게 1925년이에요. 스웨덴의 그 스텔만이라는 엔지니어가 최초로 고안을 했었던 방식인데, 이게 그 당시에는 뭐 사용이 안 되다가 1952년에 300SLR에 최초로 적용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카브레터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카브레터 방식인데 진공 방식으로 실린더에다가 직접 분사를 하는 방식으로 혼합기를 넣었어요. 그 300SLR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방식으로 현대 엔진의 어떤 직분사 엔진과 출력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다가 르망 24시에서 300SLR이 관중석을 향해서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80명 넘은 사상자가 난 이후에 완전히 메르세데스 벤츠가 레이싱에서 철수하면서 그때 직분사 엔진 기술이 또 사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끌고 나온 업체가 미쓰비시예요. 미쓰비시가 1996년에 1.8L의 직분사 엔진을 만들어내는데, 미쓰비시가 직분사 엔진을 만들어낸 그 의도는 출력보다는 연비였어요. 그러니까 희방연소죠. 희방연소가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서 분사가 돼야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어떤 연비를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직분사 엔진을 개발을 했는데,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으면 노킹 문제가 너무 심했고, 그리고 고압 인젝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연료가 아주 잘게 쪼개지는 그 특성 때문에 조금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아주 다루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쓰비시에 이어서 토요타하고 닛산도 1997년에 직분사 엔진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역시 대중화에는 실패를 하는 손을 들게 되죠. 현대가 직분사 엔진을 손에 넣은 건 에쿠스 때문이에요. 에쿠스를 미쓰비시랑 공동 개발을 해서 에쿠스에 들어간 V8 오메가 엔진이 직분사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쓰비시는 일본에서 에쿠스가 판매가 저조했고, 또 직분사 엔진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기술적인 진전이 없다 보니까 거의 직분사 엔진에 손을 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쿠스와 함께 그 오메가 엔진 V8 그 직분사 엔진의 라이센스를 넘겨줘요. 근데 사실 현대 입장에서도 이 직분사 엔진을 다룰 만한 기술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오메가 엔진을 제대로 구동을 시키려면 프리미엄 휘발유가 필요했는데 99년, 2000년 당시에 주유소에서 프리미엄 휘발유를 파는 주유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대에서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MPI 엔진으로 다시 바꿔서 탑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잊혀졌다가 2002년도에 폴크스바겐이 FSI라는 엔진으로 직분사 엔진을 다시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출력과 연비에서 아주 훌륭한 결과물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아우디에서 TFSI 터보차저까지 들어간 직분사 터보 엔진이 개발이 되고, 그 엔진이 히트를 치게 되죠. 그래서 벤츠도 CGI라는 엔진을 만들어내고, BMW도 HPI라는 직분사 엔진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포르쉐, 푸조, 르노 터지게 된 겁니다. 현대에서 직분사 엔진을 본격적으로 손을 댄 거는 2009년 타오 엔진을 개발하면서부터예요. V8 타오 엔진에 직분사 로직이 들어가면서 2010년에서는 이제 감마 엔진을 비롯해서 세타, 뮤, 그리고 람다 모두 다 이럽의 직분사 엔진을 이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직분사 엔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직분사 엔진이 그 흡기포트에 카본 축적되는 문제 들어보셨죠? 네네. 네, 그게 디젤 엔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큰 문제였는데, 개솔린 직분사 방식이 등장하면서 이제 개솔린에서도 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이제 그 문제의 원인은 배기가스 순환 장치 때문이에요. 예, 아주 과격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면서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뱃속에서 아주 요동을 칩니다. 예, 우리 김창현님은 아마추어 레이서시기 때문에 불안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있었으면 다들 말씀이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얘기를 어디까지 했죠? 네. 직분사 엔진에서 흡기포트에 카본이 축적되는 이유가 모든 엔진은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두 가지 장치를 꼭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 PCV라는 장치입니다. 포지티브 크랭크케이스 벤틸레이션이라는 장치고, 또 한 장치는 EGR이라는 장치입니다. 이 폴kswagen 때문에 아마 EG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 이그조스트 가스 리서큘레이션인데, 그러니까 배기가스를 재순환시키는 장치예요. 그럼 첫 번째 그 PCV는 뭐냐면, 그 엔진을 구동하다 보면은 그 실린더 안에 그 피스톤 링 사이 틈으로 가스가 이렇게 그 유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량이. 그리고 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혼합기들도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크랭크케이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도 일부 연소가 돼서 엔진 오일 연소에 의한 가스가 생겨요. 네, 그런 걸 이제 블로바이 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블로바이 가스는 강한 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일을 열화를 시킵니다. 오일이 열화가 되면 점도가 떨어지고 밀폐성도 떨어지고 냉각성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라인을 뽑아가지고 외부로 분출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블로바이 가스는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기로 이걸 내보내게 되면 완전 이건 뭐 1급 발암 물질이거든요.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흡기 포트로 다시 돌립니다. 그래서 다시 흡기 밸브로 해서 연소실에 들어와서 공기와 함께 섞여서 재연소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EGR도 같은 원리예요. 배기 매니폴드 들어가기 전에 관을 하나 뽑아가지고 다시 쿨란트를 통해서 열을 식혀준 다음에 그걸 흡기 포트로 집어넣어서 재연소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MPI 엔진은 그 포트 분사라 그래서 흡기 밸브 뒤쪽에서 연료를 뿌려줬어요. 그러면 뒤에서 연료를 뿌려주니까 밸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료가 뿌려질 때마다 세척이 되겠죠. 그럼 거기에 블로바이 가스나 배기가스에 섞여 있는 침전물이 흡기 밸브에 묻어있다 한들 계속 지속적으로 뒤에서 연료가 분사가 되니까 밸브는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직분사 엔진은 실린더 안쪽으로 직접 이걸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흡기 밸브를 씻어줄 만한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장치로 인해서 계속 유입되는 블로바이 가스, 배기가스로 인한 카본 침전물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직분사 엔진은 흡기 밸브 쪽과 흡기 라인 쪽을 청소를 해줘야 된다, 클리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미 디젤 엔진에서는 그런 이슈가 많았어요. 그래서 디젤 엔진은 아무래도 그 입자상 물질, 그 PM이라 그러죠. 파티큘레이트 매터가 많이 쌓여요. 그래서 그거를 한 1, 2년 정도만 운행을 해도 막 시커멓게 덕지덕지 막 붙어있는 카본 슬러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직분사 엔진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흡기율이 떨어지죠. 그리고 포트 분사 같은 경우에는 3.5바 밖에 안 되지만, 직분사 그 연료 분사 노즐의 압력은 요즘 들어서는 한 200바까지 압력이 올랐어요. 근데 뭐 200바가 뭐 엄청난 것 같지만, 그 커먼 레일 디젤 뭐 2000바. 예, 2000바가 넘어요. 뭐 2800바까지 사용하는 모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차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뿌려대는 그 고압호수가 한 100바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요, 그게? 네, 뭐 그 정도까지 나오는 압력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200바 정도면은 그것도 엄청난 압력이잖아요. 그래서 잘게 쪼개진 그 연료들이 골고루 퍼지고, 그것이 결국 이제 와류 현상을 일으켜서 그 점화 플러그 위쪽에 모여가지고 폭발을 한 다음에 균일하게 이걸 밀어줘야 되는데, 이게 조건이 조금만 변해도 균일하게 폭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상연소, 그러니까 피스톤 부분에 엔드존에 있는 그 미세 연료들이 이상연소를 일으키게 되면은, 또 실린더 벽에서 일으키게 되면 이것이 이제 노킹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킹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노킹에서 문제가 되는 건 폭발로 인한 충격이 아니라 그 노킹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열이에요. 그 열이 피스톤이나 링에 팽창을 가져오고 실린더 벽의 내구성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긁힌다든지, 또 그 팽창된 열로 인해서 압력이 상승해서 커넥팅 로드가 부러진다든지 메탈 베어링이 손상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사 엔진은 대체적으로 옥탄가가 높은 가솔린을 써야 되는 이유가, 옥탄가가 높아야 점화 플러그가 터지기 전에 고열로 압축된 그 기체로 인해서 자연 발화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점화가 됐을 때 한 번에
연소가 되는 연소 효율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성능 차들이 옥타크가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노킹을 방지하는 목적이고, 현대는 이제 일반 휘발유를 사용을 하게끔 세팅이 돼 있는데, 이제 그게 지속적인 노킹의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필요가 누적돼서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뭐 거기에는 뭐 노크 센서와 관련된 문제도 있어요. 노크 센서가 한 뭐 7kHz 대역대에서 진동을 잡아내는데, 요거를 또 민감하지 않게 좀 세팅을 하게 되면 노킹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뭐 구조적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좀 더 그 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를 해놨는지,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사용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속적인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열 변형에 따른 파손인 거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정확한 거는 원인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오토기어님께서는 네. 그 GDI 엔진도 그 고급 휘발유를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고급 휘발유, 옥타크가 높은 휘발유를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일단 압축비가 높거든요. 그 GDI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그 세밀하게 고압으로 그 분사를 하기 때문에 보다 적은 양으로 높은 출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자연흡기 엔진이 10대 1에서 10.5대 1의 압축비를 쓰는 반면에 GDI 엔진은 11대 1 이상을 씁니다. 높게는 12대 1까지도 사용을 하는데, 현대는 보통 11대 1에서 11.5대 1의 사이의 압축비를 써요. 그러니까 높은 압축비에서 뭐 어떤 흡기포트에 카본이 축적되는 그런 문제점들까지 고려를 해서 조건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상황까지 고려를 한다면, 옥탄가가 높은 고급 휘발유를 사용하게 되면 보다 엔진을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뭐 일종의 일반유로 세팅이 됐다고 해도 고급유를 사용하게 되면 보험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1번유를 쓰고요, 엔진을 주기적으로 세정하는 건 어떤가요? 엔진 세정은 직분사 엔진에서는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디젤 엔진에서 특히 더 요구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가솔린 엔진에서도 그 흡기포트에 또 흡기 라인에 축적되는 그 카본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니까 이 엔진 흡기 클리닝을 해주면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엔진 세정제, 뭐 어떤 제품을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엔진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직분사 엔진에서 그렇다 할 효과는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흡기포트에 쌓이는 어떤 그 PM들을 씻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실린더 안으로 아무리 세정제를 넣어줘봤자 크게 어떤 효과를 보기는 어려우실 겁니다.